결국까지 설명했다고요? 설장 혈구들이 다 설명해요. 예, 그러면 9번 한번 보겠습니다. 1단 쌍생아, 2단 쌍생인데, 자, 이것도 개념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대해서. 자, 9번이고요. 요 9번에 설명할 것은 난하이라고 가지고 설명할 것이고요. 난하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쌍생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가 난하인데, 이 난하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란의 세포 분열을 바로 난하이라고 해요. 얘는 수정란의 세포 분열이에요. 수정란의 세포 분열인데, 이 수정란의 세포 분열을 난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수정란의 세포 분열이 일반적인 세포 분열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염색 지수가 2N에서 2N으로 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인 난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생장을 하기 위한 체세포 분열과 기본적으로 같다는 얘기야. 염색 지수가 2N에서 2N으로 가는 건 똑같아요. 단지 얘는 굉장히 빨라. 세포 분열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지연이 왜 빠르지? G기. 네. 그렇죠. 얘는 G기가 없어요. 얘는 G기가 없다는 얘기는 오로지 S기하고 M기만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리복제하고 분열하고 대리복제하고 분열하고 바로바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빠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속도 측면에서 본다면 속도가 대단히 빨라.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지우. 또 어떤 특징이 있지? 이 난하를 거듭하게 되면 세포의 성장기가 없기 때문에 세포질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세포질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야지. 얘는 세포질의 크기가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포질의 크기가 계속 감소하는 거야. 정상적인 치세포 분열은 세포가 분열하고 어린 딸 세포가 커진 다음에 분열한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 분열을 계속 반복해도 세포질 자체의 크기는 변함이 없는데, 얘는 디네복제하고 분열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세포질 자체의 크기가 감소하고요. 이 세포질을 다른 말로 할구라고 해요. 그래서 할구의 크기가 감소한다. 그 특징 좀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풀어서 설명할 게 없어요.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쌍생아가 있습니다. 쌍생아. 요 쌍생아가 있는데, 요 쌍생아는 이제 쌍둥이가 되는데, 요 쌍둥이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란성 할 때 란 이게 수정란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일란성 수정란 하나, 이란성은 뭐야? 수정란 두 개야.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만들어지는데, 일란성 쌍생아라고 하는 거, 일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자가 있고 하나의 난자가 있어요. 그럼 정자가 이제 N개고 난자가 이제 N개인데, 이 두 개가 서로 만나요. 그러면 수정란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수정란이 연결된 이행이에요. 이것이 난할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세포질이 두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란이 두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도 연결체 이행계고 얘도 연결체 이행계인데, 이것이 똑같은 개체가 만들어져요. 여기 사람이 만들어지고 여기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수정란에서 난할 과정에서 나눠졌기 때문에 여기 소개되는 유전자와 여기 소개되는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생기 모양이라든가 유전자의 조절 정도가 100% 일치합니다. 이게 바로 일란성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 일란성 쌍생아는 성별이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생기 모양도 똑같아. 유전자 어때? 똑같아. 근데 이 일란성 쌍생아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형질의 차이는 유전적 차이야, 환경의 차이야. 얘는 바로 환경의 차이. 환경의 차이 때문에 키라든가 외모라든가 그 다음에 성격이라든가 피부 색깔이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유전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유전적으로 동일하지만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일란성 쌍생아가 있는 거예요. 일란성 쌍생아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 경우는 정자 하나, 난자 하나, 순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얘 같은 경우는요, 정자가 있고요, 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자가 있고 또 다른 난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수정란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수정란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얘를 만약에 A로 본다면 얘가 T가 되겠지. 얘네는 전혀 같지 않아요. 얘는 별도로 다르고요. 심지어는 성별이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전혀 다른 개체가 만들어진다. 전혀 다른 개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얘를 이단 쌍생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일란성 쌍생 같은 경우는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형제 차이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단성 쌍생 같은 경우는 얘네 둘 가지고 있는 형질의 차이가 하나는 유전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환경의 차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형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란 쌍생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태어난 형제,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유전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두 개에 대해서 다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 나오게 된다면 뭐 충분히 유추해서 풀 수가 있는 정도의 문제인데 미리 알고 있으면 좀 쉽겠지. 자, 여기에 정자가 있고요. 여기 난자가 있어.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수정란이 만들어져요. 수정란이 만들어지는데 이 수정란이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그다음에 쭉 가요. 그래서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그 다음에 상실배, 호배, 남배, 신경배 이런 배가 쭉 발전해서 개체가 만들어지는데 생명체에 따라서 분화의 방향, 그러니까 분해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쪽은 피부가 될 거야, 이쪽은 신경이 될 거야, 이쪽은 근육이 될 거야, 이쪽은 머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조직과 기관으로 갈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 초기에 결정되는 것도 있고 뒤에 가서 결정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 사람은 분해의 방향이 초기에 결정될까 아니면 뒤에 결정될까?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뒤에 결정돼요. 우리는 분화의 방향이 뒤에 결정되기 때문에 수정란이 이렇게 나눠져도 똑같은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분화의 방향이 초기 때 결정된다면 온전한 개체가 만들지 않겠지. 다 쪽짜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여기에 발생 초기 때 벌써 여기는 살이 되는데 여기 다리 되는데 여기 신경 되는데 여기 근육 되는데 결정되는데 그것이 반이 쪼개지게 되면 다 쪽짜리 개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쪼개져도 정상적인 개체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분해의 방향이 뒤에 가서 결정돼요. 뒤에.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결정돼요. 여기가 사람 이름으로. 그러니까 분할의 방향이 뒤에 가서 결정되는 거야. 근데 그 비테팔이라고 있어요. 비테팔이. 비테팔이는 분해의 방향이 초기 때 결정돼요. 비테팔이는 초기 때 결정됩니다. 그래서 비테팔이는 분해의 방향이 초기 때 결정되기 때문에 발생 초기 때 어느 부분을 없애죠. 수정란에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없앴어. 이렇게 삭제시켰어. 그러면 정상적인 개체 안 만들어져요. 뭔가 하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해의 방향이 앞에서 결정된다. 얘는 분해의 방향이 뒤에 가서 결정된다는 얘기야. 우리 사람은 분해의 방향이 뒤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란성 쌍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럼 국어 문제 한번 여러분 다 풀었을 테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우 9번의 정답 몇 번이죠? 1번. 예, 1번입니다. 1번. 나머지는 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다수점. 예? 다수점. 5번 문제. 뭐였어? 예? 5번 문제 다수점. 상대수는 발표 중에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다수정이 어떤 거냐면 여러 개의 정자가 들어와서 동시에 수정되는 거예요. 그럼 염색체수가 2n, 3n 이렇게만 바뀌겠죠. 다수정이 아니죠. 네. 난자 하나에 무조건 정자 하나입니다. 만약에 난자 하나에 정자가 두세 개 들어간다? 그럼 정상의 개체가 만들지 않겠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광합성과 관련됩니다. 자, 광합성 관련됐고, 요게 관련된 내용을 좀 다
제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기물이 있죠? 이 무기물을 합쳐서 유기물로 합성하는 반응이 바로 광합성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기물이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이산화탄소 말하는 거고요. 유기물이 C6H12O6 글루코스 하는 거겠지. 그리고 이 무기물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작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의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작은 무기물을 에너지가 큰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으로서 이때는 부족한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 대사 측면에서 본다면 무기물을, 그러니까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니까 얘는 동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안으로 흡수되니까 흡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흡열 반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동화작용, 흡열 반응, 이것을 바로 물질 대사라고 보는데,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결국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변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존재하던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물질 대사인데, 그러면 에너지의 변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광합성은 어떤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야? 그렇죠. 얘네는 비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그렇죠. 얘는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는, 화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물질 대사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광합성은 심지어 영록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광합성이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3대 요인이 있어요. 광합성에 필요한 3대 요인인데, 이거는 뭐 때를 죽여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윤석, 광합성의 3대 요인이 뭐죠? 네? 그쵸? 네? 반응에 너무 민감을 말하지 마시고, 안 들려서 그래요, 안 들려서. 지금 윤서가 마스크 쓰고 말하니까 거기 계시 안 들려서 그래요. 뭐라고요?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비대어지, 예, 비대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비대어지 또 이산화탄소 또 뭐 자꾸 지침벌이라고 놀릴 거야. 너 진짜 이런 사람 같이 지침벌 종류에 속하는데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멋있어 또. 소위 비대너지 온 CO2 또. 네? 뭐라고? 생각하시면 뭐가 필요해 진짜. 내가 그렇게 돌려줘 진짜. 영양 시물 이거 잡아먹어요? 서울다 친구한테 잡아먹는다 진짜 이거다. 온도 세 가지잖아, 그렇죠? 세 가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해야 되고, 요 비에너지는 에너지원이야. 그다음에 CO2는 탄소원이고요. 온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식물이 작용할 수 있게끔 효소의 활동을 분산하는 것이 바로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지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물도 생각하는데 물은 광합성의 3대 요인 중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물이 광합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수소원으로 됩니다. 수소원으로 쓰이는데, 이 광합성의 3대 요인 중에서 물이 제외되는 이유는 일부 미생물들은 물 대신에 뭘 쓴다? 수소랑 산화수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충족됐을 때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데, 광합성 얼마나 잘하냐라는 것은 어느 것이 더 많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부족한 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광합성이 진행될 수 있고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해서 광합성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족한 요인을 우리 뭐라고 해요? 제한 요인. 그렇지. 부족한 요인을 제한 요인 또는 한
한정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본다면 이러한 광합성 잘 진행되기 위해선 이런 제한 요인, 한정 요인이 없어야지 광합성이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뭐 어려운 점 없습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빛에 관련해서 좀 더 개념 확장시킨다면 얘는 이제 빛의 세기도 중요하고요. 빛의 세기도 중요하고 빛의 파장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빛의 파장도 중요한데 자, 빛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빛이 세면 셀수록 좋아. 세면 셀수록 좋은데 이 식물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의 한계치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식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의 한계치를 뭐라고요? 광포화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광포화점 이상이 들어지게 되면 에고 의미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식물은 어떤 특정한 파장을 우리들이 광학을 잘 이용하는데 어떤 파장을 주로 잘 이용하죠? 단, N, 장파장. 그렇죠? 그러니까 단파장하고 장파장이니까 청색광하고 그 다음에 적색광을 주로 잘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청색광, 단파장과 적색광, 장파장을 광학을 잘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 엥겔만의 시험이 있었죠. 기억합니까? 소비성 그렇죠. 소비성색 여기다가 색함을 이렇게 보시킨 다음에 빛을 각각 다른 파장을 줬어요. 여기다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줬어. 그 다음에 광학을 잘 제시킨 다음에 혹성색으로 분포시켰더니 혹성색들이 양쪽 귀퉁이로 몰렸다. 그럼 이 혹성색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좋아하는 색들인데 양쪽 귀퉁이로 모였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적색광하고 청색광을 받은 쪽에서 광합성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 광합성 결과 무슨 기체가 많이 발생했다? 산소 기체가 많이 발생했다. 산소 기체가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 산소가 많이 몰리니까 호기 선생님들이 이쪽 양쪽 귀퉁이로 몰려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실험에서 조작변이 뭐야? 빛의 파장. 그 다음에 중속변이 광합성량 또는 호기성 세균의 분포. 그렇죠? 이것이 바로 종속변이 되겠지. 나머지 전부 다 뭐야? 통제변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죠? 이거 이외에도 스펙트럼 시험이 있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스펙트럼 거의 따지지 않으니까 10번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주호 문제 10번의 정답? 그래서 몇 쪽? 8페이지. 자, 정답 몇 번? 몇 번이요? 10번이요? 예, 10번이요. 안 해주셔도 안 해주셨다고 하시고요. 여기 소위 40도 이상에서 광합성 속도는 빛의 세기에 반비례한다? 전문 아니에요. 여기 40도 이상에서 빛의 세기에 반비례한 것이 아니라 40도 이상에서 빛이 아무리 때도 이 온도에 의해서 효소가 불활성화되기 몇 때문에 페이지예요? 광합성가 낮아지는 거죠. 아, 그래서 3번 아닙니다. 2번. 예, 잘 찍었습니다. 아, 2번 예, 통과예요. 알겠습니다. 예, 강압돼서 광합성 효소의 영향을 받는다. 예, 맞죠. 그래서 여기 왼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 강압돼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니까 아무리 강압돼서 줘도 그 효과가 상쇄되는 거죠. 급격히 광합성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1번은 그 너무너무 잘 나온 건데 자 11번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호르몬인데 자, 호르몬은 우리 다른 말로 내분비계라고 해요. 자, 내분비계라고 하고요. 자, 이 내분비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 중추가 우리 몸의 조직과 기능을 컨트롤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분비계가 있고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이 내분비계가 자율신경과 달리 갖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지. 자, 이 내분비계는 어떤 특징이 있지? 자율신경계에 비해서 속도가 어떻다? 느리다. 그 다음에 지속시간은 어떻다? 길다. 그 다음에 작용 범위가 어떻다? 작용 범위가 넓다. 우리 몸의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작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과도하게 분비하면 안 돼요. 너무 부족해도 안 돼. 적정 수준을 조절해야 돼. 그래서 피드백으로 조절하는 거죠. 어우, 쓰다 보니까 이거 다 영어로 썼네요. 푸드, 개푸드. 그렇죠? 예, 다 영어로 썼습니다. 여기 모르는 단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경관? 여기 모르는 단어 다 몰라요? 예, 그럼 이거 뭐 설명할 수가 없어서. 자, 그럼 제가
정관이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 번. 피드백. 주호 읽어봐. 지호 읽어봐. 그래, feedback F야. 그렇지. feedback.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분들의 특성을 한번 제가 정리해보자. 자,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한번 정리해보자.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정리해봅시다. 자,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물질이야. 그죠? 유지하는 명령 전달 물질이야. 신호 전달 물질이죠. 명령 전달 물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어디에서 분비될까?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 뭐라고 해요? 내분비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내분비샘에서 분비돼요.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서 우리 몸의 순환계를 따라 이동해요. 혈액을 따라 이동하고요. 순환계를 따라 이동하다가 이것저것 뭐 직접 보지 않고 우리 딱 그놈한테만 가서 작용해요. 우리 그 기관을 뭐라고요? 표적세포 또는 표적제는 얘는 표적 기관에만 작용하는 기관 특이성이 있다. 자꾸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내분비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자, 이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거에 반대 개념이 있겠지. 뭐가 외분비샘. 내분비샘이 있어요. 자, 내분비샘은 얘는 분비관이 없어요. 분비관이 없고요. 얘는 뭐가 많은 다음에 외포작용을 통해서 밖으로 분비해요. 그럼 얘는 우리 몸의 순환계로 분비해요. 순환계로 분비되는 것이 바로 내분비샘이에요. 그러면 내분비샘에 반대되는 개념이 외분비샘이 있다 되는데 외분비샘이 있다 되는데 자, 이 외분비샘은 반대야.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있어요. 파이프를 통해서 밖으로 분비해. 그 다음에 혈액으로 분비되지 않고 얘네는 기관으로 분비되는 것이 바로 외분비샘이야. 그럼 외분비샘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땀. 그죠? 땀. 침, 소화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분비샘 대표 예로는 뭐 당연히 호르몬이겠죠. 그래서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만든 다음에 혈액으로 분비되는 거야. 절대 우리 몸의 기관으로 분비되지 않고 순환계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 몸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내분비샘이면서 동시에 외분비샘인 기관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몸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호르몬도 분비해. 이자. 요 입에서 호르몬 나와. 아니죠? 이자. 이자. 요 이자라고 하는 것은 소와 효소도 분비하죠. 소화액도 분비하죠. 호르몬도 분비하죠. 그러니까 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내분비샘 앤드 외분비샘이야. 기억하자. 소위 기억하자.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매우 적은 양으로 그 효과는 어떻다?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너무 많이 분비돼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분비돼도 문제가 되는데 너무 많이 분비되면 과다증이 걸릴 수가 있고요. 너무 부족하면 결핍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적정한 호르몬의 양을 지연이 어떻게 조절하죠? 그 적정한 호르몬의 양을 어떻게 조절해요? 문제 뜻 이해 못했나요? 호르몬은 너무 많이 분비돼서 문제가 되고요. 너무 적게 분비돼서 문제가 돼요. 어떻게 조절하죠? 네? 항상성. 네. 피드백으로 조절하죠. 피드백. 피드백이라고 하시죠 그냥. 이렇게 하면 기억이 오래 나오니까 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피드백으로 조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 호르몬은 종이 특이성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이슈진이나 소나 돼지가 만든 이슈진이 똑같아요. 종 특이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쓸 수 있어요. 공용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프로틴이죠. 그렇죠? 그런 특징. 아예 지금 통째로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호르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피드백이야. 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는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바로 피드백인데 이 피드백에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양성 피드백하고 음성 피드백이 있는데 예, 떡지 오픈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 또 떡지 오픈합니다. 예? 왜요? 뭐라고요? 모스크바던 개난. 공포가 알겠습니다. 냉동 떡지 오픈 앞두고 있습니다. 와, 공포도 처음 아니에요. 예. 이야. 그 전문적인 설빙이라고 그러죠. 예. 예. 결국에 인간이 자, 피드백인데 피드백은 좀 전에 언급했듯이 얘는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는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피드백인데 이 피드백에는 양성 피드백이 있고 음성 피드백이 있어요. 결정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음성 피드백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많아지죠. 그럼 이쪽으로 왔어요. 누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줄어들어요. 그럼 이게 너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될까? 이거 올려요. 서로 반대로 되는 거야. 이게 음성 피드백이야. 근데 양성 피드백은 한쪽으로만 가는 거야. 이게 늘리죠? 이거 늘려. 이거 늘려.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양성 피드백이야. 그래서 양성 피드백에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대충 이해가 뭐가 있어? 옥시토신, 자궁 수축 호르몬. 옷이 양성 피드백. 아무 전다고야? 음성 피드백이야. 음성 피드백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예다 한다면 뭐 두말할 것 없이 티록신입니다. 티록신이고 그 티록신의 음성 피드백 과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감내 시상하부가 있고요. 감내 시상하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뇌하수체 전염이 있겠죠. 뇌하수체 근데 전염. 티록신이 뭐 하는 거였어요? 세포를 촉진시킵니다. 오. 남들은 내가 설명 안 한다고 그러네. 자, 갑상선 있고 갑상선에서 티록신을 분해해요. 이렇게 티록신을 분해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간 내에서 뇌하수체 전염으로 분해되는 호르몬 이름이 뭐지? TRH를 분비하죠. 그래서 TRH의 분량이 증가하게 되면 뇌하수체 전염을 자극하고 많이 자극하게 되니까 뇌하수체 전염에서 TSH 분비 촉진시킵니다. 그럼 이게 많이 촉진되면 갑상선에서 티록신의 분비가 어떻게 할까? 늘린단 말이야. 근데 이게 너무 많죠. 많게 되면 이 많은 티록신에 이 너무 많게 되면 이 많은 티록신에 이런 양 자체가 그 전달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억제하는 거야. 그럼 줄어들고 얘가 줄어들겠지. 줄어들면 그 줄어든 티록신의 양 그 자체가 다시 그 전달을 촉진하는 거야. 여기 촉진하고 여기 또 촉진하는 거야. 그래서 늘어나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음성 피드백이야. 그 다음에 저번에 예전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철수가 있는데 철수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철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상샘의 일부를 제거했습니다. 붕어빵 먹다가 교통사고 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의 일부를 제거했어요. 그러면 철수는 현재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상선의 일부를 제거했는데 그때 TRH, TSH, 그 다음에 티록신의 분비량의 변화를 한번 우리가 예측해보자 해보자는 얘기야. 자, 갑상선의 일부를 제거했기 때문에 티록신의 분비량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그럼 그 전달이 촉진하니까 TRH의 분량이 증가하고 이걸 증가시켜야 되는데 갑상선의 일부가 제거됐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촉진, 찔러줘. 쭈그리, 다시. 촉진, 또 찔러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RH의 분비량 증가하고 TSH의 분비량 증가하고 티록신의 분비량은 감소하겠죠.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요거 주원이 11번 문제 정답? 나네? 예, 정답 4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식 2번 한번 보자. 주관식 2번. 자, 귀의 구조 한번 보자. 귀. 주관식 2번이죠.
귀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졌다고 생겼어요? 저게 왜 귀예요? 이게 손이냐 너? 아니 귀가 잘 안 생겼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들어서 요거는 고막이에요. 고막이고 요거 이름 뭐죠? 요거 얘 이름 뭐지? 요거 방골이관. 반고리관 또는 세방고리관, 반고리관이라고 그러고요.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거 전정기관, 전정기관이고 요게 뭐예요? 달팽이관. 달팽이관. 달팽이관 요거 아니 왜 이거 아니야? 옛날 말로 유스타기관이라고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저거 학교 알았는데. 유스타기관 요즘은 뭐라고 해요? 이름 바뀌었어요 또 이상한 뭐예요? 찾아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마시고 유스타교관입니다. 제가 이 유스타교관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틀렸거든요. 이거 외웠었는데 이게 시험 볼 때 기억이 안 나서 틀렸어요. 그래서 중학교 5학년 때 저거를요? 네. 그래서 기억이 나요. 아니, 그 기억이 납니다. 진짜. 저희는 5학년 때 저런 거 안 했는데. 예, 그래서 유스타교관이야. 자 여기서 그다음 요거를 청소고라고 그러거든요. 요즘에 귀속도라고 해요. 청소고이라고요. 자, 이거들 중에서 우리가 귀에서 소리를 듣는데 반하는 놈이 누구냐면 여기 고막, 청소골, 그다음에 달팽이관. 얘는 전부 다 소리를 느끼는 거야. 소리를 느끼는데 이 고막은 음파이에서 진동을 할 것이고요. 청소골은 이 고막이 울리는 정도가 약하다 보니까 이 청소골은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거예요. 증폭시켜주고요. 이쪽 달팽이관 안에는 소리를 감지하는 청세포가 들어있어요. 청세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소리를 느낀 것이 여기라면 나머지 소리가 관련이 없는데요. 그렇죠. 관련이 없어요. 빨리 들어가 주시고 빨리 따지면 빨리 안 돼요. 일단. 네. 아무리 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방구장 있죠? 요거 기억하자. 요거 되게 중요해. 요 방구장은 우리 몸에서 회전이라는 걸 있어요. 전정기관 몸의 기울기를 느끼는 기울기나 방향을 느끼는 거. 요게 전정기관이야. 그러면 이 방구리관하고 전정기관은 우리 몸의 균형이라든가 몸의 기울기라든가 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 뇌 중에 어느 뇌하고 연결됩니까? 대뇌하고 연결돼 있어? 어느 뇌? 소뇌하고 연결돼 있어. 소뇌는 뒤에 있는 뇌인데 주로 운동을 조절해요. 운동 중에서 미세한 운동. 사회주의 운동. 귀족. 그 다음에 몸의 균형 감각 이런 거를 쥐어오니까 저거 그리고 손에서 담당한다 하는 거. 자, 그럼 이 방구리관 한번 보자. 이 방구리관인데 이 방구리관 한번 뜯어봤어요. 뜯어보면 방구리관 이렇게 생겼거든. 고리가 이렇게 있고요. 고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감각 테이프가 있어요. 감각 테이프가 있고 신경이 있고요. 여기에 감각모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안에는 액체가 찰까, 림프가 찰까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휙 몸을 돌게 되면 여기에는 림프가 이렇게 돌아. 돌게 되면 여기는 감각모가 이 림프의 회전에 의해서 이 감각모가 여기 눕겠지 이렇게. 여기 눕는단 말이야. 눕는 것을 이 감각부터 느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빙글빙글 돌면 어지러워요. 빙글빙글 돌다가 멈췄어. 그래도 계속 어지러워요. 나는 멈췄지만 여기는 림프가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 돌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전정기관에서 우리가 회전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원리를 이용한 것이? 그러니까 물리법칙을 비유한다. 관성입니다. 관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정기관 한번 보자. 자, 전정기관을 보면 전정기관 안에 감각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감각 세포가 있고 신경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감각모가 이렇게 나와 있고 위에 이석이라고 하는 석회질 물질이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을 기울죠. 몸을 옆으로 기울게 되면 이 세포가 옆으로 눕게 되면
왜? 이속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중력에 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감각과 옆으로 누는 것을 이 스텝과 느껴서 내가 몸이 왼쪽으로 길었구나, 오른쪽으로 길었구나라고 그걸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물리법칙에서 뭘 이용한 거야? 충력. 중력. 그렇죠? 얘는 운동체 1법칙을 이용한 거고 얘는 운동체 2법칙을 이용한 거죠. 오케이?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요 유스타티오 관리라고 하는 바깥쪽과 안쪽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압력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유스타티오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유스타티오 관리라고 하는 것은 목구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를 세게 풀면 귀가 어때요? 먹먹해 있죠. 그렇죠? 침 삼키면 또 귀가 뻥 뚫리는 일이 있는 것이 이 유스타티오 관리가 목구멍, 콧구멍, 입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눈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눈, 귀, 코, 입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죠? 그 눈물이 눈에서만 나오는 거죠. 이 눈물이 어디로 가는 거야? 코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울 때 콧물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울 때 코를 풀죠. 그럼 콧물이 아닙니다. 뭐야? 눈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는 그 남학생들이 나중에 훗날 여친이 막 울어요. 코를 푼단 말이야. 그 수건 주고 콧물 막 불어. 아, 그거는 눈물이 아니고 그거는 콧물이 아니고 그건 눈물이야. 그래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울분 여친한테 친절하게 손바닥에 이렇게 생기겠죠. 자, 주관식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2번. 자, 준서 풀었죠? 네. 예. 기호는 시요. 시 아닌데요? 맞는 듯? 심한데요. 그림이 안 보여요. 시가 예, 시. 그다음 이름이 단골이가. 방구이가. 경사가 급한 스키장에서 스키 타고 내려올 때 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고 내려온다. 뒤에요. 균형 감각이죠. 회전 감각이 아니라. 뒤에. 뒤 전정 개정 얘기죠. 기었어. 그렇죠. 뒤었어. 뒤졌어. 네.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를 그냥 외우시고 가면 됩니다. 자, 12번에 저기 지연이 12번의 정답 3번입니다. 세포의 변화를 정식이 위해서 그대로 멈춰라 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주관이 3번. 이거는 제가 이제 또 설명하기 너무 남사스럽습니다. 너무 많이 그려서 이거는 그 각각 세포가 모두 몇 개죠? 6개죠. 그렇죠? 이걸 염색붙이 하나씩 그리면 됩니다. 염색붙이 하나씩 그리면 되고 그다음에 길이 상대하면 2가 되겠죠. 와, 정답이다. 자, 이거 맞았다. 자, 그 다음에 주간 4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현행 교과정이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간식 5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0페이지죠. 10페이지인데 이건 아마 계산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주간식 5번. 혹시 이거 푸신 분? 잠깐만요. 지우. 저 풀었어요. 네, 일단 지우한테 먼저 기회 줍니다. 지우. I solved 예. 1. 틀렸어요. 예, 8m/s입니다. 땡. 8m/s 0.2초 만에 1.6m 1.6m 이동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이것도 아까 우리가 풀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경관이 지금 질문할 수 없고 경관이 지금 질문할 수 없는 상태고 우리 힘내시고요. 저기 아니 윤서 윤서 13번의 정답 몇 번이죠? 안 푸셨고요. 소리 안 풀었죠? 예? 5분만 잔다고요?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수업 시간에 지금? 예. 3분의 5번. 1번 아니에요. 1번이다 1번. 오케이, 맞았다. 나이스. 1번. 여기 보면 1번에 보면 위에 분비가 촉진한다라고 했는데 위에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호르몬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같이. 그렇죠?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 그 프로그램 이름 한번 해볼까? 자, 2번 티옥신 분비를 진단한다. 이거 뭐야? TSH. 자, 3번 여성은 여포 성수 촉진한다. 여포 자극 호르몬 FSH입니다. 4번 뼈와 근육의 발달 촉진된다. 뭐야? 뼈 튼튼 호르몬. 뼈 튼튼 호르몬. 뭐죠? 칼시토닌. 그 다음에 5번 쾌중화에서 수분의 제거가 촉진된다. 바소프레신 ADH죠. 자, 그 다음에 주간식 6번. 요거는 저기 누구? 그래. 준서. 뭐가요? 주간식 6번. 6번에 답 말씀하십시오. 아마도 C예요. 예. 그 다음에 주간식 7번요. 7번. 주간식 7번. 안 했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왜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 진짜 한 사람을 초했어요. 중학생 7번. 예. 부피 팽창. 예, 부피가 괜찮은 거죠. 어제 그 준서 형이 싸운 도시락에서 소세지 모양 보고 국면 세포라고 했더니 얻어 맞았어요. 근데 진짜 크게 다 안 해보시는 것 같은데 많이. 했어요. 뭐 했지만 틀린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했지만 자, 틀린 그 다음에 주간식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식 8번. 자, 요거는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이체 딱이지. 자, 먼저 주간식 8번 한번 답을 한번 시켜봅시다. 지연이 주간식 8번. D. 그 다음에 주간식 9번. B가 네, 부분이.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 한번 잠깐 봅시다. 아, 여기 그 그림에서 맨 밑에 있는 F2의 개체수 봐봐요. 암컷에서 붉은 1000, 그 다음에 수컷에서 붉은 500, 흰눈 500이야. 그러니까 암컷은 전부 다 붉은 색깔이고요. 수컷은 붉은 색깔, 흰색이 1대1로 나타나는 거야.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염색체 유전이야.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사실 알 수 있고. 그러면 붉은색과 흰색 중에서 어떤 게 우성이야? 붉은색이 우성이죠. 네.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렇죠. F1이 둘 다 붉은 색깔인데 F2에 흰 색깔이 나왔잖아. 그렇죠? 각2 T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 가번에 봐봐요. 그림 가번에 보면 염색체가 쭉 있는데, 염색체 있는데, 지금 암컷과 수컷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 A와 B, 그 다음에 C는 상염색체입니다. 그 다음에 D가 서로 다르니까 이것이 성염색체인데, D하고 E를 보게 되면 D는 암컷에도 똑같이 있어요. 수컷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X염색체가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알파벳 E가 Y염색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성염색체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영재고 시험에서 문제를 뒤틀어서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어요. 자, 성염색체 결정형인데 이 성염색체 결정형에서 암컷이 헤테로다, 암컷이 잡종이나 수컷이 잡종에 따라서 염색체를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컷과 암컷이 있는데 수컷이 잡종이야. 잡종이 헤테로라고 불러요. 헤테로고 암컷이 만약에 호모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성염색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성염색체를 X형 성염색체라고 해요. X형 성염색체. 근데 만약 거꾸로 수컷이 호모고요. 암컷이 헤테로야. 그러니까 사람과는 어때요? 좀 반대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Z형 성염색체죠. Z형.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X형, Z형 할 때 이것은 염색체의 생기 모양과 전혀 관련 없어요. 우리가 X, Y 염색체 할 때 염색체가 Y자처럼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서로 같다, 다르다를 의미하는 거지 생기 모양과는 never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거. 일단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요거 먼저 볼 거야. 수컷
수컷이 잡종이고 암컷이 호모야. 자, 첫 번째 케이스 암컷이 호모인 케이스. 호모인 경우 암컷이 사람과 같은 케이스겠지. 암컷이 호모인데 그러면 수컷이 헤테로겠지. 그렇죠? 네. 수컷이 잡종이었는데 잡종의 원인에 따라서 또 염색체를 줄 때도 달라. 그러면 암컷이 호모라는 얘기는 당연히 수컷이 헤테로라는 얘기인데 수컷이 헤테로라는 얘기인데 이 수컷이 헤테로 원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암컷하고 성 염색체 개수는 서로 같아. 근데 염색체 수가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달라. 이럴 때는 얘를 X, Y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X야. XX로 암컷과 성 염색체 수는 같은데 염색체 모양이 서로 달라. 이거를 바로 X, Y형 성 염색체 표현해요. 근데 어떤 경우 이런 거를 X, Y형 성 염색체 표현하고요. 어떤 경우는 염색체 수가 하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얘는 염색체 두 개 갖고 있어. 얘는 하나만 있어 염색체가. 그래서 헤테로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경우를 X5형 성염색체라고 해요. X5형 성염색체. 그래서 이렇게 암컷이 호모고 수컷이 헤테로일 때는 태어나는 자손의 성별 결정하는 것은 헤테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태어나는 애가 성별이 암컷이냐 수컷이냐.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남자가 X주가 Y주가에 따라서 태어난 자손의 성별이 결정되는 거고요. X5형 성염색체는 어떻게 될까? 성염색체를 줄까 말까에 따라서 태어난 자손의 성별이 결정돼요. 이렇게 XY형 성염색체의 대표 예가 우리 사람이 있고요. 개구리는요? X5형 성염색체의 대표 예는 매튜가 있어요. 매튜가 있어요. 그래서 매튜 같은 경우는 수컷이 성염색체를 줄까 말까에 따라서 태어나는 자손의 성별이 결정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컷이 호모인 경우 있어요. 그럼 수컷이 호모라는 게 무슨 얘기야? 암컷은 반드시 헤테로라는 얘기야. 이런 경우는 Z형 성염색체 표현하니까 얘는 유전자의 뭐니까 Z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암컷이 당연히 헤테로가 되는데 헤테로가 되는데 이거 얘는 그래서 또 왜 틀릴 수 있어. 이거 무슨 뜻인지 알지 이거? 에이 알죠 그 정도는. 지금 알지? 성우. 이거 수컷 암컷 오케이? 오.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이제 헤테로인데 얘도 호모하고 염색체는 똑같아요. 근데 염색체의 모양이 서로 달라. 이런 경우를 ZW형 염색체입니다. 그러면 염색체가 W처럼 생겼어요? 아니요. 생긴 모양은 아니고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ZW형 성염색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얘가 헤테로인데 헤테로 원인이 염색체 수 하나 부족해. 하나밖에 없어. 이런 경우를 Z5형 성염색체로 표현해요. 이거의 대표 예로는 양딸기예요. 양딸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딸기인데 양놈들이 먹는 딸기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양놈들이 먹는 지금 거예요? 우리가 먹는 딸기겠죠, 아무래도? 네?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의 대표 예로는 조류가 있어요. 새 같은 경우는 수컷이 성염색체가 순종이에요. 암컷은 뭐야? 잡종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성별은 암컷이 성염색체를 줄까 말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성염색체가 호모인 개체들이 모양이 훨씬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새 같은 경우도 보면 암컷에 비해서 수컷이 모양이 화려하고 예뻐요. 그래서 성염색체가 순종일 때 모양이 화려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도 남자는 잡종이고 여자가 순종이라서 사람들도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모양이 화려하고 예쁘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훨씬 예쁘고 화려하죠. 그렇죠? 대박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요즘에
연예인들 보면 남자 연예인들 보면 어유 정말 예 깜짝 놀랄 정도로 예 그래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요. 자, 요거 이제 딱 문제 두 개만 풀면 여러분 이해될 거야. 자, 요거 한번 문제 첫 번째 문제 틀려야 되겠죠? 자, 틀려야 된다고요? 성연대체 결정해 한번 파악해보자. 첫 번째 문제 대체로 틀립니다. 알지? 자, 얘의 성연대체 결정형은 뭘까요? 에이, 또 말도 안 돼. 저게 뭐예요? 염색체예요. 왜 얘네 이렇게 많아요? 성염색체 결정이 뭐야? 이거 어떤 생물이 있는데 이게 뭐야? ZW요. 그렇죠. Z W는 여기서 X Y가 아닌가요? 생기 모양의 그렇죠? 수컷이 호모고 수컷이 헤테로야 사람과 뒤같은 거야. 그 ZW라는 얘기야. 근데 헤테로의 원인이 염색체 모양이 서로 달라서 헤테로네 뭐야 ZW라는 오케이 됐죠? 원래 이제 한 문제 틀리고 두 번째 맞췄는데 여러분이 한 번에 맞췄네요. 성형제 결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2페이지. 자, 12페이지. 12별 12요? 페이지 12페이지요. 영재학교 기출 맛보기. 맛보기를 영어로 뭐라 그래? 테이스팅. 영재학교 기출 베타 버전 2. 예. 전문용어 썼습니다. 예. 자, 이거 다 풀어오셨나요? 2번에 2번 하고 4번 풀었어. 나머지는 하고 있었어. 자,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의 실험장치를 이용해 물풀과 전기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키면서 1분 동안 물풀에서 발생한 기포의 양을 측정해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조작변이 뭐지? 조작변이 뭐야? 빛의 색이죠, 그렇죠? 빛의 양이 조작변입니다. 여기 전과의 거리가 있네요. 전과의 거리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광합성 양입니다. 광합성 양이고요. 근데 이 문제에 정확한 답은 모르겠어요. 답이 공개가 안 되니까. 정확한 답은 모르겠고 저도 나름대로 풀었거든요. 자, 여기 문제 보면 가로로 된 거 한번 봐봐요. 단 C는 온도가 광합성에 미친 영향을 주기 위해 설치한 얇은 수조이며 C와 정수 사이의 거리가 20cm일 때 물풀의 광합성량이 최대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20cm일 때 광합성량이 최대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확실한 것은 일단 이거야. 20cm일 때 광합성량이 최대니까 여기고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될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광합성의 대기가 이렇게 낮아지겠죠. 맞죠?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의 의견이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그리는 친구가 있고요. 네.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두 가지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렸을 것 같은데 여기서 20cm일 때 광합성량이 최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가까울 때보다도 광합성량 여기 이게 더 광합성량이 더 높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는 것이 맞겠죠. 상식적으로. 맞죠? 맞죠? 그러면 이거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식이니. 그러면 20cm일 때 광합성이 최대야.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오히려 광합성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죠, 선생님이. 왜 그 생각해? 라고 묻겠지.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보시다. 윤사한테 물으면 신뢰가 되죠? 네. 지우한테 물을게요. 지우, 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정부에서 열이 나는 너무 가까우면 온도가 수조 설치했잖아. 문제 아닌 것 같어? 모르겠어. 지원이.
수조가 설치되어 있지만 너무 가깝게 되면 그 수조가 차단하는 열에 한계치를 넘어선다는 얘기지. 너무 가깝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얇은 수조라고 그랬어요. 얇은 수조. 그렇죠. 얇은 수조이기 때문에 너무 가깝게 되면 이것은 온도에 의해서 과학 분야에 영향을 받는구나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맨 처음 누구부터 시작을 하는 게 0은 아닐 것 같아요. 약간 위에 그렇죠. 굳이 하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이 그래프도 그냥 이렇게 그리면 좀 실이 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리가 2배 증가가 되면 빛의 세기가 몇 배로 감소하지? 4분의 1배로 감소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근데 맨 처음에 시작이 양수예요? 거리 0cm일 때? 일단 빛은 주어지잖아요. 질문하고 쓰러져요. 예, 정말 신기하다. 저렇게, 예, 정말 신기하네. 자, 그다음 이것도 그래프도 여러분의 물리의 개념을 도입해서 거리가 40cm일 때 빛의 세기가 4분의 1배로 4분의 1배로 쪽에다 그냥 속도도 여러분이 계산해서 그걸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다 안 푸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두 번째 문제. 근데 여기도 숙제였어요? 제가 지금 주어진 빼고 다 해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문제 잠깐 하기 전에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 이제 이렇게 각 개념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고 여러분이 이제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활용해서 답변해야 되는 거지 이제 뭔가 설명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생물의 행동입니다. 자, 생물의 행동인데 이 생물의 행동을 그 생물의 행동 발달 단계에 따라서 몇 단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면 가장 생물의 행동 중에서 낮은 단계가 바로 주성입니다. 주성, 그다음에 반사, 본능, 학습, 지능의 행동, 이렇게 수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발달 단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체가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몸 전체가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몸 전체가 움직이는 현상. 그러니까 어둠 깜깜한 밤에 전등초 났어. 그러면 전등초로 벌레가 막 몰려들죠. 이런 걸 바로 주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극에 대해서 몸 전체가 움직이는 현상, 행동, 이걸 바로 주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자와 성자 사이에 그 자극의 원인을 갖다 붙입니다. 만약에 전등이다라고 한다면 주광성이 되겠지. 예를 든다면 주광성이 된단 말이야. 주광성이 되는데 벌레는 빛의 방향으로 뛰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 뭐가 되는 거야? 양주광성이 되는 거야. 근데 지렁이가 있는데 지렁이한테 불을 비쳤어. 그럼 지렁이는 어떻게 될까? 반대로 도망간단 말이야. 그럼 지렁이 뭐가 되는 거야? 주광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가 있을 때 뜨거운 열기 쪽으로 자꾸 가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양주열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피해간다? 주열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커에다가 뚜껑을 막고 물론 어떤 생명체를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생명체가 위로 이렇게 뭔가 몰리는 거야. 위로 몰려요. 시험을 뒤집어 봤어. 뒤집어 봤더니 또 다시 이쪽 끝으로 위쪽으로 다 몰리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할까? 중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그쵸? 그러니까 뭐야? 주지성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아래로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양주지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극에 대해서 몸 전체가 움직이는 현상을 바로 주성이라고 부르고 대체로 이 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불빛의 방향으로 뛰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새의 먹이라든가 박쥐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쪽에 몰려드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반사라고 하는 거.
이 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에서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몸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이걸 바로 반사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반사는 조건 반사야, 무조건 반사야? 이거는 무조건 반사예요. 무조건 반사. 이거는 이거 무조건 반사예요. 그래서 말하는 반사는. 자, 그다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을 본능이라고 해요. 어떤 행동이 아니라 행동 패턴, 행동 양식이야. 그래서 이 본능의 대표 예로서는 섭식 본능, 귀소 본능, 그다음에 모성 본능, 이런 것들, 그렇죠? 강아지가 있는데 새끼를 낳아요. 그 강아지가 그 새끼를 아주 끔찍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럼 그 강아지가 새끼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미개로부터 배웠나? 아니죠. 선천적으로 타고났습니다. 그렇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예뻐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렇죠? 그것이 바로 본능이야, 모성 본능. 그다음에 어린 호랑이가 태어났어. 어린 호랑이한테 풀 줘봤어요. 풀 먹어? 안 먹어요. 그렇죠? 안 먹어요? 네, 안 먹습니다. 갈아서 고기랑 같이 주면요? 그래서 안 먹어요. 호랑이 풀 안 먹. 물론 먹긴 해요. 그럼 좀 이따 설명해서 호랑이 풀 안 먹습니다. 그다음에 초식동물한테 고기 줘봐. 먹어?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걔네는 어떤 이동을 골라 먹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까? 아니, 본능을 태어났습니다. 섭식 본능이라고. 그다음에 어린 아기한테 이렇게 이게 가난하게 태어났을 때 신생할 때 여기 볼에다가 새끼손가락에 살짝 갖다 대죠. 그럼 아기를 갖다 댑니다. 그렇죠? 배가 고프니까 막 갖다 대. 그렇죠? 막 섭식 본능이에요. 섭식 본능. 그러니까 이걸 막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귀소 본능. 밀림속에서 호랑이가 사냥하는데 자기 집은 잘 지켜가요. 맞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을까? 아, 그거 아니죠. 그렇죠? 귀소 본능. 그렇죠? 그다음 또 뭐 있을까? 그런 귀소 본능 자, 그다음에 학습. 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행동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을 바로 학습이라고 해요. 배우는 것을 학습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학습에 해당되는 거에 대표 예가 뭐가 있냐면 조건 반사. 조건 반사. 이 조건 반사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일어나는 무의식 행동이죠. 그렇죠? 학습 능력이 있는 생물들은 조건 반사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습 능력이 없는 생물들은 조건 반사 할까? 아니, 못해요. 그렇죠? 학습 능력이 없는 생물이 뭔데요? 곤충 같은 거겠죠. 그래서 서커스단에서 훈련시켜서 서커스 묘기를 보여준 동물들 보면 대부분 학습 능력이 있어요. 호랑이, 사자 이렇게. 그렇죠? 학습 능력은 다 이러고 모아서 이렇게 훈련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안 돼요. 물고기죠? 네? 물고기도 거의 학습 능력이 없습니다. 돌고래는요? 돌고래는 있어요. 돌고래는 머리 좋죠. 좋아하네요. 돌고래는 어느 정도 머리가 좋으냐면 걔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애를 왕따시켜서 굶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있던데요. 네, 실제로. 걔네가 먹이 사냥할 때 혼자서 먹이 사냥을 하지 못하고 팀을 같이 짭니다. 같이 팀을 만들어서 같이 팀을 짜서 먹이 사냥을 해요. 그 다음에 먹는 순서를 정합니다. 너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팀 짜서 먹이를 포획하면 순서 1번에 가서 먼저 먹죠. 그럼 이제 1번 자기는 이제 배가 불렀지만 자기 1번이기 때문에 끝에가 다 먹을 때까지 같이 었어요. 협력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성이 아니라 돌고래성이 나쁜 놈이 하나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만약 번호 1번이야. 그럼 자기가 이제 같이 애다가 힘 맞춰서 먹이 사냥했어. 자기 1번이 어떻게 됐을까? 먹겠지. 근데 이제 그 2번 돌고래가 먹을 걸 잡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데 나는 벌써 먹었잖아. 네. 그러니까 딴 생각이 나는 거지. 나만 먹어. 쓱 하고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로 이제 돌고래성이 나쁘다 그러죠. 인간성이 아니죠. 그죠? 돌고래성이 나쁘다 그래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해서 쓱 도망가죠. 그러면 나머지 돌고래들이 걔 인상 차리를 공유해요. 인상 차이가 있어요? 제게 어떤 신호를 공유해요. 그래서 다음부터 걔랑 절대로 같이 팀을 안 맺어요. 걔는 먹이 사냥 못해요. 죽어요. 얘 죽어요. 먹이 사냥 못해요. 그럼 엄청 먼 딴 데로 도망가. 그러면 아무튼 그래서 서로 자기네끼리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돌고래가 똑똑해요. 무섭다. 자, 그러면 지능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꼭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창의적인 행동. 창의적인 행동을 지능 행동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천정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바나나를 이제 매달아서 치자. 그리고 박스를 몇 개 놨어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점프해서 판이 안 단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스를 갖다 놔서 박스를 쌓고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먹는단 말이야. 그럼 걔가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 아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원숭이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네, 합니다. 집에서 해요. 직접 실험합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 이걸 바로 지능 행동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 몇 달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꼭 경험을 해야 하나? 알죠. 경험을 안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영재고 시험에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지능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그걸 꼭 경험을 하고 싶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능 행동을 못하는 거죠. 자, 문제 2번 이거 풀어오신 분. 일단 1은 묶었고 2는 저도 이는 했어요. 2-1 풀어오신 분. 한 명. 그럼 조금. 2-2는 풀었어요. 자, 2-1번, 2번 겁내지 마시고 답은 몰라요. 답 모르니까 2-1번, 2번 지금 당장 right now 해결합니다. 좀 시간 드릴게요. 한 5분 정도, 3분 정도 드릴게요. 5분 주세요. 너가 잠을 잘 잘 수 있게끔 시작해달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너무 처음에. 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 아니야? 아 진짜로. 저것도 잘못한 거는 영원히 돌리면 이거 우유 하나 줄 거예요. 나대지 마시고요. 보세요. 자, 빨리 풉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뭐가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품 먹지 말고 덤벼야 돼. 이런 문제는 근데 이거 이거 배운 적이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좀 많은 시간. 예, 진짜 아니죠? 예. 순서 남자 참 쉽죠? 당연한 겁니다. 뭐가 당연해요. 자, 자기 나름대로 풀어본 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행설설 안 된다. 자,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할까? 정관이가 안 풀었죠? 네, 아직 시작도 안 했고. 폴릭스 어딨어? 네? 아그 일본에 풀어보는. 예, 그래요. 한번. 자, 그럼 우리 한번 주목합시다. 정관이가 처음으로 이제 오늘 입을 엽니다. 그러니까 긴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수업이 끝날 입의 때니까 예. 지금 깨어났는데 마치 미래가 깨어난 것처럼. 자, 1번 답변해 주십시오. 원어가 호감을 참 쉽게 해줘. 답변했냐? 아니면 잡고요? 바꿔내 같은데. 답변하실 때는요, 성의껏 하셔야죠. 성의껏.
실제 시험을 생각하시고. 자, 정관이 다시 한번. 예, 다시 깊이 잠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 답변해 주십시오. 1번. 꽃에 먹을 때 벌이 꽃가루가 정전기로 인해서 벌에 붙는다라고 했어요. 정전기에 의해서.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준남자. 네. 벌이 꽃에 머무를 때 꽃과 벌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잠시 작용해서 꽃가루가 붙어요.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왜 저랑 똑같은 말인데 왜 저한테 쓰는 아, 근데 너는 뭔가 좀 문장이 다 완성되지 않고요. 그냥 단답식으로만 답변했어요. 그래서 좀 더 성의 있게 답변하는 거 요구하는 거죠. 이 목소리 지금 겁나 몽롱해. 자, 그 다음에 주원. 양전하를 띠는 꽃가루가 꽃에서 벌로 이동하여 꽃이 음전화가 된다. 오, 좋아요. 가장 디테일했어요. 지금 설명드려서. 여기 그래프에 충실한 거죠. 그렇죠? 그래프 있는 걸 그냥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걸, 아니 스마트 걸이. 왜 걸이에요? 아니요, 이건 똑똑한 걸 이런 뜻입니다. 아 영어 호걸 할 때 그 걸자예요? 아니 그러겠냐? 그냥 그럴 걸? 그럴 걸? 예. 그 다음에 지헌. 운동할 때 머무르면서 정전기 정전하고 벌이 음전할 때 쓰고 있어요? 운동할 뛰는 꽃에 어. 머무르면서 음. 네, 그렇게 정전하고 어떻게 좀더 뚜벅뚜벅하게 좀 말씀해 다시 한번요. 운동할 뛰는 꽃에 벌이 다 거기서 머무르면서 정전기 좀 일어나는 거는 마찰 전기 같은 거에 의해서 그 꽃이 끈 전자가 별로 이동하고 그래서 꽃의 전화가 양전할 것 같은 거죠. 예. 저기 윤서. 그렇죠. 그런 의견이 많이 있네요. 지우. 양전하를 뛴 벌이 운전하를 뛴 꽃에 전기적 꽃가루가 벌을 정비적 꽃가루가 뭔가 막 서둘러 끝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 여기 그래프 한번 봅시다. 그래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벌은 무슨 전화 띄고 있어? 양전화 띄고 있어. 그렇죠? 꽃은 음전화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벌과 꽃 사이에 어떤 정기적 상호 인력이 작용해서 아마 벌이 꽃에 앉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벌은 꽃의 전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하가 자기가 원하는 전하가 아니면 아예 앉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벌들이 좋아하는 전하는 어떤 전하야? 음전할 때 보는 꽃을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은 전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정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꽃가루 붓는다. 이것도 매우 좋고요. 예. 그 주어도 이거 답변했죠? 아까. 예.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윤서가 퀴즈를 물었습니다. 윤서가 심판이거든요. 보통 심판으로 믿고 있죠. 심판들 심벌레 심판 신고가 심판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맛있게 드시고요. 이건 저녁 드실 거예요? 네? 아까 먹었거든요. 지금 배가